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역사에 관련된 책인 지리와 지명의 세계사 도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도감이라는 뜻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도감은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책 속 안에 지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사진과 그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지리와 지명으로 풀어나가는 특이한 방식을 통해서요. 지리와 지명만 가지고도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1권과 2권으로 나누어서 인류 최초의 기원부터 지리와 지명 중심으로 각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1권과 2권으로 연결되어지는 러시아의 건국부터 과거 소련이 해체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세계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는요, 유라시아 북부에 동서로 펼쳐져 있는 넓이만 해도 1707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탄생은요, 당시에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의 전성기였던 8세기에서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러시아라는 국가명은요, 원래 그 지역의 옛 호칭인 배젓는 사람이라는 루시라는 단어와 라틴어 이아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진 루시인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루시는 슬라브인 땅에 진출한 스웨덴계 바이킹을 지칭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러시아의 건국은 발트해를 본거지로 삼은 스웨덴계 바이킹이 카스피해와 흑해로 흘러드는 볼가강 그리고 드네프르 강들을 통해서요. 이슬람 세계와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슬라브인들의 땅 위에 러시아로 건국한 셈이었죠. 러시아 북서부 일리메니호 북쪽 기슭에 보면요. 노브고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러시아어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으로 이곳은 바이킹이 건설한 모피의 집산지였는데요. 11세기에 건설된 클렘린, 즉 성과 요새 그리고 성소피아 대성당 등 러시아 초기 석조 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편 투르크계 유목민이 중앙아시아의 대초원에서 볼가강 하류 지역을 포함한 초원지대로 세력을 뻗치게 되자 이슬람 세계와는 단절이 되었고요. 고립된 산림지대에 키예프 공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드네프로 강 왼쪽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도시는요. 비잔티움 제국과 교육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한 바이킹의 세 형제 가운데 장남의 키이의 이름을 따서 키예프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고 하고요. 몽골 제국 시대 때 또다시 한번 제2의 변동기를 맞게 됩니다. 몽골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진출해 13세기에는 키예프 공국을 멸망시키고요. 볼가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사라이의 본거지를 마련하면서요. 러시아를 무려 20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말이 되면서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겨우 몽골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모스크바는 12세기 모스코비에서 유래한 말로써요. 모스크바 강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여러 운하와 볼가강에서 발트해, 백해, 흑해, 카스피해, 아조르포해로 이어지는 수로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겨우 몽고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선 러시아 사회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터키계 유목민과 유목화된 러시아인으로 형성된 옛 지배층 코사크였습니다. 이러한 코사크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자 러시아는요, 동서로 약 4,000km에 이르는 시베리아 정복에 코사크족을 앞장세우게 되죠. 시베리아는 러시아어로 시비르를 어원으로 두고 있으면서요, 몽골어로는 습지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랄산맥 동쪽으로 대산림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정복하게 된 계기에는요, 외화 획득에 유력한 수단이 된 검은 단비 등의 모피를 세금으로 징수할 목적이었고요. 러시아 본토에서 이미 고갈된 모피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죠. 코사크족은 광대한 시베리아 땅에 남북으로 흐르는 대하천을 발판으로 삼아
과거 스웨덴계 바이킹이 그랬던 것처럼요. 18세기 전반까지 약 100년에 걸쳐 시베리아를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19세기 후반이 되어 계속해서 러시아는요, 이제 코사크족을 앞세워 기마디를 이용해 중앙아시아에 터키계 유목민이 거주하는 카자흐와 키르키스, 타지크, 투르크멘, 우즈베키스탄 등의 여러 지역을 정복해서요, 러시아령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의 투르키스탄을 만들기에 이르죠. 이것은 산림민족인 러시아인들이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에게 역습을 가해 자신들의 지배하에 놓게 된 셈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를 아시아 국가에서 유럽 국가로 바꾼 사람은 표트르 1세였고요. 3살 때 황제가 된 그는 외국인 가정교사와 외국인 거류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서구의 기술과 군사, 해양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했고요. 해양 국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네덜란드와 영국을 동경했죠. 그리고는 표트르는 유럽에 편입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는 1696년 러시아 최초의 해군을 세워 오스만 투르크국에서 군사 요새인 아조프를 빼앗았고요. 흑해로 진출하는 출구를 얻게 됩니다. 다음 해에는 사절단에 참가해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요, 900명이나 되는 장인과 기술자를 러시아에 초대해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는요, 서유럽과 연결을 갖기 위해 발트해에 주도권을 놓고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1721년에 스웨덴이 패배함으로써 스웨덴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은 종결되고요. 표트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항해학교를 설립하면서요, 1715년에는 해군 아카데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아시아와 무역 루트를 개척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대양으로도 진출하게 되죠. 1724년 표트르 1세는 그가 죽기 3주 전에요, 20년 동안 러시아 해군에 근무했던 덴마크 출신 베링에게 탐험대를 조직하여 북극해를 경유해 중국, 인도와 무역 루트를 개발하고자 했는데요. 베링은 1741년 알래스카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링의 이름은 베링해와 베링 해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남아있고요. 당시 베링의 큰 공적은 알래스카를 발견한 사실보다도 바로 엄청난 수의 해달을 발견한 사건이었죠. 해달은 알래스카 연안과 쿠릴 열도의 켈프 지역에 백수십 마리에서 수십 마리 단위로 서식했기에 잡기에 아주 쉬웠다고 하고요. 해달의 모피는 러시아 왕실의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17세기에 30만 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던 북태평양의 해달은 러시아 모피 상인들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줄어서요, 결국 2,000마리 정도로 감소하고 맙니다. 그간 해달 모피로 엄청난 수입을 올렸던 러시아는요, 결국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의 헐값에 팔고 말죠. 1917년 러시아에 일어난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면서요, 노동자와 군인들에 의한 소비에트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1918년에서 1922년 소비에트 정권에 반대하는 국내 전쟁과 국외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는 동안 공산당은 모든 공업을 국유화하면서 가혹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19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자카프카스, 즉 현재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조르지아 등 4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사망자 2천만 명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도 다 수습하지 못한 채 미국과 핵무기 미사를 동원하면서요, 세계 곳곳에서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를 전개하지만요, 1980년대 들어서 경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권을 지닌 관료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정치 구조를 가진 소련의 사회체제가 굳어지면서요, 국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죠.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고르바초프는요,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에 나섰는데요. 1991년 연방정부의 권한 축소 정책에 불만을 품은 측근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실패로 끝났지만요, 이 계기로 소련 공산당의 해상과 소련의 해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요, 동시에 독립국가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922년에 탄생한 소련은 6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역사의 세세한 부분을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지리와 지명의 이름, 그리고 지명이 지닌 뜻만 알고 있더라도 러시아 역사를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기존 역사책들은 세계를 움직였던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순서로 쓰여진 책이 많은 반면에요. 이 책에서는 우선 인류 사회의 확대를 지리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설명해 줌으로써 감추어져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함께 알아가게 하는 유익한 역사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